전쟁이 나면 당신 나라는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죠? 회의실에서 리처드가 웃으며 던진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분이라니요. 질문이 너무 노골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분석가가 하는 제일 비겁한 행동이죠. 왜 그렇게까지 묻습니까? 제가 되묻자 리처드는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선이 얽혀 있었고 숫자들이 초 단위로 찍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늘 처음 몇 분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폭발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예요. 진짜 시작은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신호죠. 그 신호라는 단어가 유독 귀에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강함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데 리처드는 반대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더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날 괜히 한국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실 별 기대 없었습니다. 좁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분단, 방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불리한 조건을 다 갖춘 나라니까요. 그런데 문서를 넘기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가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첫 대응이 실패하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면,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 남들은 성공 사진을 맨 앞에 붙이는데 한국은 실패 이후의 절차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겁먹은 게 아니라 겁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의 문장인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쪽 담당자 이서연 씨였습니다. 마이클님, 내일 브리핑 장소 확정됐습니다. 오시기 전에 하나만요. 뭡니까? 여기선 이길 수 있냐보다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뭐가 먼저냐를 먼저 봅니다. 그게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낯설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분석가가 낯설다는 말에 웃는 건 보통 위험 신호입니다. 그 낯설음이 저를 미치게 만들거든요. 저는 그날 밤 문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음 페이지에 전쟁의 첫 몇 분이 통째로 숨어 있는 것처럼 계속 넘기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나라의 자료는 읽을수록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보통 국방문서는 읽다 보면 안도감이 들거나 혹은 과장된 자신감에 피로해지기 마련인데 한국 자료는 정반대였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실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조명이 밝지도 않았고 음악도 없었고 시작을 알리는 멘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앉아있고 화면이 켜져 있었을 뿐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분석가 사라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분위기 묘하지 않아요? 전쟁 이야기 하러 왔는데 장례식장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하게 불경스럽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한 사람은 중령 계급의 장교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성공 사례보다 실패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문장에 제 손에 들려있던 펜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실패의 이야기였습니다. 요격이 안 됐을 때, 레이더가 겹쳤을 때, 판단이 엇갈렸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그러나 결국 우리는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제 노트에 조용히 글자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제가 박준호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안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주면 줄어듭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기준. 전쟁에서 기준을 준다는 발상은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기준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 나라는 그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준비한 나라라는 거요. 국뽕이라는 감정은 그때부터 아주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가슴 안쪽에서 묵직하게 차오르는 종류의 감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요. 진짜 이야기는 이 나라가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는 그 몇 분 동안 무엇을 하는지를 들여다볼 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저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며 농담을 주고받을 때 저는 화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도표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겹쳐진 그 그림이 이상하게 사람 얼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웃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버티는 얼굴 말입니다. 마이클님,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박준호 중령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십니까?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최악을 가정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는 제 질문을 듣고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치는 건 대비가 없을 때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다면 뉴스 속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기 전 이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아직 저녁을 먹고 있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고 도로 위에 차들이 막히고 있는 그 시간에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폭발이 아니다. 전쟁의 시작은 정리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분석가 리처드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브리핑 어땠어? 그가 묻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했어. 근데 좋은 의미로. 또 그런 말이군. 그는 웃었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네 나라는 전쟁을 이벤트로 취급하지 않아. 사고처럼 다뤄. 리처드는 제 말을 곱씹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대응도 달라지겠지. 맞아. 제일 무서운 건 그 대응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야. 한국의 대응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이렌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고 성명보다 먼저 작동하는 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아무 일도 없다고 느끼는 동안 이미 수많은 선택지가 열리고 닫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갑자기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국뽕이라는 감정은 보통 누군가가 크게 외칠 때 생깁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최고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느낀 감정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조용히 어깨를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한국 무기가 얼마나 좋은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요. 진짜 이야기는 이 나라가 전쟁을 어떻게 견디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문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는 첫 몇 분을 하나씩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 몇 분 동안 레이더는 무엇을 보고, 사람은 무엇을 믿고, 이 나라는 무엇을 먼저 지키려 하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초침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전쟁을 분석하는 사람의 버릇이죠. 숫자를 보면 마음이 놓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숫자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 회의 알람에 눈을 떴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2잔이나 마신 얼굴이었습니다. 잠 못 잤지? 그가 묻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생각 때문에 당신도 참.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회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가정. 실제 공격이 시작되기 전 각국이 무엇을 먼저 하는지 비교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보 발령, 군 통신 강화, 대국민 발표 준비. 그런데 한국 쪽 자료를 넘기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줄에 적힌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보, 교차 확인. 이게 제일 먼저라고? 사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보도 아니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격이 확정되기 전 한국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확인이었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몰라도 지준을 흔들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용감하네.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지는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확인을 먼저 한다는 건 만약 틀렸을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그 부담을 피하려고 빠른 결정을 택합니다. 한국은 반대로 느려 보일 수 있는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 대신 기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아주 사소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붐비는 승강장,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평범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국방이 지키려는 건 결국 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웅도 아니고 승전보도 아니고 아무 일 없는 저녁 말입니다. 국뽕이라는 감정은 이럴 때 찾아옵니다. 국기를 흔들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먼저 떠안는 구조를 봤을 때 말입니다. 저는 그날 회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지 않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기치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 확인과 기준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라가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안에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무심코 휴대전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을 다루는 사람에게 초는 숫자가 아닙니다. 초는 선택입니다. 한 초 늦으면 질문이 바뀌고 2초 늦으면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나중에 수백만 명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사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 중이야. 뭘? 만약 실제 상황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 사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 결정을 사람한테만 맡기지 않겠지.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야. 한국의 자료에는 늘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감지, 확인, 분류, 대응. 순서가 바뀌지 않았고 표현도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매뉴얼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계속 업데이트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종이에 쓰인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녁에 박준호 중령과 간단히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고 메뉴도 소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준비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편하진 않습니다. 대신 덜 흔들립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림의 최소화. 한국의 국방은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이겨서 안심하려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와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나라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아파트, 늦은 시간에도 움직이는 도로, 편의점 앞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 평범한 장면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내일 최악을 상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소리 지르는 국뽕이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차오르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제 메모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의 첫 몇 분은 싸움이 아니라 정신의 정렬이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이 다음부터는 이 나라가 그 몇 분 동안 실제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막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화면을 뒤덮는 속보 자막, 긴급 속보 알림. 하지만 한국의 방어 체계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처음에 잡히는 건 항상 애매한 겁니다. 상황실에서 만난 김도현 대령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순간 되물었습니다. 애매하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너무 확실하면 오히려 늦은 겁니다. 그가 가리킨 화면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점들이 떠 있었습니다. 미사일 모양도 아니고 항적이라고 부르기에도 어정쩡한 흔적들. 김대령은 그걸 신호의 찌꺼기라고 불렀습니다. 속도도 일정하지 않고 고도도 불안정한, 그래서 뉴스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묻자 옆에 있던 분석관 최유진 씨가 대신 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이미 시작일 수도 있는 것들이요. 그 말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확실한 위협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미사일이 식별되고 궤적이 계산되고 의도가 명확해졌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이전을 봅니다. 의도가 드러나기 전에 흔들림,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이상을 먼저 붙잡습니다. 그럼 오판 위험이 커지지 않습니까? 제가 묻자 김대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하나의 레이더가 아니라 여러 레이더가 같은 영역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레이더, 적어도 감시 레이더, 해상 레이더, 그리고 동맹 정보까지. 하나만 보면 착각할 수 있지만 겹치면 패턴이 됩니다. 한국 방어의 첫 단계는 요격이 아닙니다. 김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첫 단계는 의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의심을 공유한다는 말은 확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건 공격이다라고 단정하기 전까지 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동시에 열어둡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어는 빠르게 보이면서도 하게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하늘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요. 사람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옆에서 리처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보다 무섭다. 뭐가? 실수할 여지를 구조로 줄여놨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사일은 한 번 쏘면 끝이지만 판단은 연쇄를 만듭니다. 한국은 그 연쇄의 첫 꼬리를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날아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방어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뽕이라는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어서 말입니다. 이 나라는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막아낼 수 없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신호가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다음 단계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무엇이 날아오고 무엇으로 그것을 쫓아가는지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더 이상 만약이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않게 됐습니다. 이 나라에게 만약은 가정이 아니라 이미 수십 번 검증된 시나리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언제나 같은 질문으로 귀결됐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하늘을 가르는 섬광, 귀를 찢는 사이렌, 화면을 가득 채우는 폭발 장면.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확인한 첫 장면은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시작되면 눈에 보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상황실에서 만난 한 분석관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대신 숫자가 먼저 변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쟁의 첫 장면이 하늘이 아니라 수치의 미세한 흔들림이라는 사실, 특정 방향에서 포착되는 아주 약한 전자기 신호, 평소와는 다른 통신의 리듬, 그리고 동시에 조금씩 올라가는 여러 센서의 이상값. 하나만 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변화들. 하지만 그 변화들이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순간 한국의 체계는 이미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응은 시작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날아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기준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확률이 일정 임계값을 넘는 순간 누군가의 결단을 기다리지 않아도 체계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위협의 종류, 예상 궤적, 대응 수단,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의 다음 선택지까지
동시에 계산되는 구조. 이건 한 개의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연결된 구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준비된 나라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요. 이 나라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을 가장 먼저 살아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흐름입니다.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는 순간을 본격적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상황실 안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화면에 뜬 숫자들만 조금 더 빠르게 바뀝니다.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고쳤습니다. 긴급함은 있지만 흥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같은 속도로 호흡을 맞추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미 여러 번 연습해 온 절차의 재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단계에서는이라는 표현만 반복됐습니다. 질문도 대답도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오갔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전쟁의 첫 순간은 결단의 순간이 아니라 확인의 순간이라는 거요. 무엇을 쏠지보다 무엇을 믿을지를 먼저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떠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뭘로 잡습니까? 제가 묻자 김도연 대령은 잠깐 웃었습니다. 딱 외국 분석가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요격을 한 발로 생각하거든요. 한 발 쏘고 끝. 영화처럼. 근데 현실은 연쇄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다고 믿는 순간 그게 바로 구멍이 됩니다. 옆에서 최유진 분석관이 종이에 작은 네모를 그리고 그 위에 또 네모를 겹쳐 그렸습니다. 하나만 믿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겹칩니다.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겹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보험 같은 겁니다. 김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첫 단계에서 놓치면 다음 단계가 잡고 그 다음도 실패하면 또 다음 단계가 남아있고요.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히 막는다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준다는 겁니다. 저는 무심코 리처드를 쳐다봤습니다. 리처드는 입을 다문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 진짜로 전쟁을 계산해 왔구나. 시간을 번다. 제가 중얼거리자 최유진 분석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시간이 사람을 살립니다. 군만 살리는 게 아니라 도시를 살리고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병원 응급실, 유치원 앞 횡단보도. 전쟁 얘기하다가 왜 이런 평범한 장면이 떠오르냐고요? 그게 한국식 설계의 핵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방어는 적을 쓰러뜨리는 장면보다 우리의 하루가 계속되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제가 묻자 김 대령은 제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을 탁 튕기듯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단계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탐지 추적식 별교차 확인 분류. 그 다음이 요격이군요. 제가 말하자 김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요격은 마지막 결심이 아니라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먼저 올라옵니다. 언제 쏠지, 어디서 쏠지, 뭘로 쏠지. 그걸 미리 열어두는 겁니다. 리처드가 제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너 지금 봤지? 저 말의 무서움. 뭐가? 사람이 결심하기 전에 시스템이 이미 준비를 끝내놨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발사 결정이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발사 결정이 아니라 발사 결정이 내려져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준비가 시작점이었습니다. 김대령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버틸 구조를 만든 거죠. 전쟁에서 완벽을 전제로 하면 완벽이 깨지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아주 작게 눌렀습니다. 국뽕이요? 이런 대목에서 차오릅니다. 큰 소리로 최강을 외칠 때가 아니라 실패를 전제로도 버티는 설계를 봤을 때요. 그리고 김대령은 그걸 아주 짧게 정리했습니다. 요격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상황실을 나왔을 때 저는 묘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전쟁 얘기를 오래 들으면 늘 그런 증상이 오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더 심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마다 사람은 자꾸 단순한 걸 찾게 되거든요. 물 한 잔, 공기 한 번, 그리고 확실한 문장 하나. 마이클님, 사라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뭘 보고 나온 거예요? 무기 소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기 소개가 아니라 마음가짐 소개. 사라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군대가 명상하나요? 아니, 저도 웃었습니다. 여긴 전쟁을 흥분으로 대응하지 않게 만들더라.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리처드였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도 메시지를 보내는 건 그가 지금 흥분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들은 것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 나는 이렇게 전쟁은 미사일이 아니라 수치의 변동으로 시작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수치의 변동. 맞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발사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변화로 정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겹치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된다고 말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니 김대령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무 확실하면 오히려 늦은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얼마나 집요하게 계산해 왔는지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전쟁은 마음 편한 쪽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의 첫 장면은 하늘이 아니다. 숫자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더 솔직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숫자를 믿게 만드는 게 한국의 진짜 힘이다. 이제 승천은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면부터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미사일과 폭발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것보다 훨씬 앞선 첫 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꺼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함께 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이렌을 떠올리며 화면 속 폭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첫 장면은 그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한국의 방어 체계에서 전쟁의 첫 장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의 변동으로 시작됩니다.
특정 방향에서 포착되는 미세한 전자기 신호, 평소와 다른 통신 패턴, 그리고 동시에 증가하는 여러 센서의 이상값. 이 변화들은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동시에 겹치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대응은 이미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확정의 기준입니다. 한국의 체계는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확률이 일정 임계값을 넘는 순간 체계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허락하지 않아도, 누군가 결단을 내리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황은 분류됩니다. 위협의 종류, 예상 궤적, 대응 가능한 수단,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의 다음 선택지까지 동시에 계산됩니다. 이 과정은 단일 무기가 아니라 연결된 구조에서 이뤄집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한국은 이미 방어를 시작합니다. 탐지는 단일 레이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센서들이 같은 대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하나가 놓쳐도 다른 하나가 보완합니다. 이 중복은 낭비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순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발사가 확인되는 시점에는 이미 요격의 첫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어느 고도에서, 어느 구간에서 대응할지에 대한 선택지는 미리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요격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방어는 실패를 가정합니다. 첫 요격이 실패할 가능성, 일부 파편이 떨어질 가능성,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가능성까지 포함해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격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연속된 시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가 주는 가장 큰 이점은 시간입니다. 완벽한 차단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경보가 전달되고 정보가 반복되고 이동이 가능해지는 시간. 이 시간은 군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시간입니다. 한국의 방어는 군사적 성공보다 사회적 유지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방어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지연과 분산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방공 구조를 보고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체계는 전쟁을 단번에 끝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비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찬사입니다. 전쟁은 단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끝내려는 구조는 단번에 실패할 위험도 함께 떠안습니다. 한국은 그 위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뽕이 차오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나라의 방어는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 병원이 돌아가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전쟁의 계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 나라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오래 걸리고 성과가 눈에 띄지 않으며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포기합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한국이 왜 전쟁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말하는 순간 이 구조가 실패할 가능성도 함께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계산과 훈련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 이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과시하지 않지만 끝까지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한 나라.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해외 군사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국은 언제나 흥미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앞줄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뒷자리에서 조용히 듣기만 하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사례가 자연스럽게 언급됐고, 토론이 막히는 순간마다 한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하나의 참고서처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방어, 체계를 이야기할 때 기술적 성능을 중심에 둡니다. 탐지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요격 성공률이 얼마인지, 반응 속도가 몇 초인지.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 논의되는 질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 체계가 동시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복구하는가? 정치적 판단이 늦어질 경우 군은 어디까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사회 혼란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한국의 사례는 항상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한국의 방어가 단일 장비 중심이 아니라 운용 방식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체계는 특정 무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무기가 어떤 조건에서 쓰이고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실패했을 때 어떤 선택지가 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화려하지 않지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유럽의 한 방공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체계는 전쟁을 단순화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단순한 시나리오로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복잡하고 예상 밖의 변수가 끼어듭니다. 한국은 이 복잡함을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복잡함을 관리 가능한 구조로 바꿉니다. 이런 구조는 수출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의 방산을 선택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성능 하나가 아닙니다. 운용이 가능하다.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전쟁 상황에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체계는 결국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뽕이 차오르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누군가를 압도하기 위해 이 구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좁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복잡한 도시 구조. 이 불리한 조건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설계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가 참고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해외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메모를 정리하며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가 아니다. 다만 현실을 피하지 않은 나라다. 이 문장은 보고서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과장이 없고 감정도 배제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분명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은 결국 사람이 치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판단하고 움직이고 견디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방어 체계는 이 단순한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한국 국방의 위치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석가로서 이런 나라를 쉽게 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전쟁에 취하지 않는 나라, 위기를 가정하면서도
공포를 팔지 않는 나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준비해 온 나라.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첫날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평소와 같은 시계가 벽에 걸려 있어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집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전쟁 초기 대응 기록을 분석하면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첫날의 영웅담이 아니라 첫날 아침의 질서, 유지 여부에서 갈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시나리오에서도 전쟁 첫날은 이미 수십 번 이상 반복된 가정 속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되는 건 하늘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입니다. 통합 상황실에서는 각 센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즉시 분류되고 신뢰도에 따라 가중치가 매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속보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서로 다른 출처에서 같은 방향의 정보가 겹치는 순간 상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도시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교통은 흐르고 학교와 병원도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이 조용함이 바로 한국 방어 체계의 첫 번째 성과입니다. 혼란이 없다는 건 대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가장 바쁜 시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경보가 전달되는 시점에는 단순한 경고 문구가 아니라 행동 지침이 함께 전달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인지. 이 메시지는 짧고 반복적이며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응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공포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포는 사람을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오래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 첫날의 또 다른 특징은 군과 사회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구조에서는 이 경계가 무너지는 대신 연결됩니다. 군의 판단은 사회의 부담을 고려하고 사회의 움직임은 군의 계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호인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 훈련과 반복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많은 나라에서 전쟁 첫날은 소문이 먼저 퍼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포를 키우고 공포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한국은 이 순서를 뒤집으려 합니다. 확인된 정보만 전달하고 전달 빈도를 높여 공백을 줄입니다. 공백이 줄어들수록 소문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 구조는 군사적 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회복력을 위한 설계입니다.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첫날을 버티는 날로 정해야 합니다. 이 하루를 넘기면 선택지는 늘어나고 국제적 변수도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분석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루는 단순한 시간 단위가 아닙니다. 이 하루는 국가가 자신을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한국의 준비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조용한 합격을 목표로 한 준비 말입니다. 이날이 지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움직이고 판단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 지속성이 한국 국방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대응으로 끝내려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첫날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목표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어를 이야기할 때 요격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터지고 위협이 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분석가의 시선에서 보면 그 장면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대응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방어 체계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격 이후를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 둔 나라라는 점입니다. 요격이 성공했을 경우 한국의 체계는 즉시 상황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성공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같은 위협이 반복될 가능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하나의 공격은 종종 탐색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 방향, 인접 시간대, 유사한 신호가 다시 포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에 도취된 순간, 다음 위협은 가장 쉽게 파고듭니다. 만약 요격이 일부 실패했을 경우 대응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한국의 설계는 실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패 자체가 혼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즉시 반영하고 의료행정통신 체계는 자동으로 대응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군은 모든 정보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영역과 군이 책임질 영역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전쟁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번집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은 군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움직이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정보가 엇갈리고 메시지가 충돌하며 시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한국은 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격 이후의 흐름까지 하나의 시나리오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연속된 관리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속성은 국뽕이 차오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전쟁을 한 번의 결전으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쟁을 관리해야 할 위기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인간적인 접근입니다. 위기는 관리되지 않으면 사람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방은 이 점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격 이후에도 시민의 일상은 최대한 유지됩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지 않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조정합니다. 이 절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 훈련에서 과도한 대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계산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공포를 동원해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질서를 유지합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이 구조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나라가 전쟁을 대비하면서도 전쟁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사회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것까지를 국방의 일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군사 용어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행정, 의료, 정보, 교육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이 모든 준비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전쟁 첫날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사회가 기능을 유지한다면 선택지는 계속 늘어납니다. 외교적 변수, 국제적 압력, 협상의 가능성.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한국의 방어는 이 시간을 벌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방어를 보며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구조는 이기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끝까지 남기 위한 구조다. 이 말은 패배를 전제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승리를 가정한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회만이 그 이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격 장면이 끝난 뒤에도 한국의 준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 또 그 다음 장면까지 이어지는 설계. 이 연속성 속에서 저는 이 나라 국방에 진짜 힘을 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 힘. 바로 그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한국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석가라는 직업은 의심으로 시작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설명은 검증의 대상이고 모든 구조는 실제 상황에서 무너질 가능성을 전제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국방 설명을 들을 때도 항상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될까?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작동할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구조는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결국 보고서 속에만 남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이어질수록 제 질문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자체보다 그 구조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장교들, 통합 상황을 설명하던 분석관들, 행정과 연결되는 담당자들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태도는 자신감이라기보다 익숙함에 가까웠습니다. 전쟁을 자주 가정해 본 조직만이 가질 수 있는 익숙함.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나라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일종의 행사처럼 진행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시연,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절차. 하지만 한국의 훈련은 달랐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더 많은 시간이 실패를 분석하는 데 쓰였습니다. 무엇이 늦었는지, 어디서 정보가 꼬였는지, 왜 특정 판단이 오래 걸렸는지. 이 과정에서 변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기준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반복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유지돼야 가능한 구조. 국방을 정치적 성과로 소비하지 않고 국가의 기본 기능으로 다뤄온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군 관계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이길지 질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어떤 전략 문서보다 강력했습니다. 전쟁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 시선이 바로 한국 국방 설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만약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 사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믿음.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해서 확인한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레이더의 숫자보다, 미사일의 재원보다 사람들의 태도가 더 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뽕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국뽕은 흔히 과장된 자부심을 뜻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그와 달랐습니다. 이건 흥분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묵묵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말입니다.
한국의 국방은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 실패하면 크게 비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유지돼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사회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록에 남지 않는 순간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연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위기가 와도 사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가장 성숙한 국방의 형태입니다. 분석가로서 수많은 나라를 보았지만 이런 종류의 신뢰를 준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드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이야기를 짧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10분짜리 영상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을 써도 부족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어오며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강해 보이기 위해서일까?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일까? 그러나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 어떤 설명도 이 질문에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방은 보여주기 위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여주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을 상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상상한다는 것은 가장 불편한 장면까지 떠올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다치고 사회가 흔들리고 질서가 붕괴되는 장면. 대부분의 국가는 이 상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 설계는 언제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회는 유지될 수 있는가? 이 단계가 실패해도 다음 선택지는 남아 있는가? 사람들이 공포보다 기준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군사 질문이 아닙니다. 국가가 시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움직여야 할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정보는 숨기지 않고 단순하게 전달하며 반복합니다. 이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만듭니다. 사람은 익숙한 정보를 접할 때 가장 침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한국이 왜 전쟁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전쟁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수많은 국방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종종 취약함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설명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능성과 한계,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말했습니다. 이 조심스러움이 바로 이 나라의 강점이었습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좁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분단이라는 현실. 이 조건들은 국방 설계에서 늘 약점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약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계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어는 도시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사람의 이동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회 기능의 지속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국방을 보며 저는 한 가지 문장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준비된 사회는 위기를 견딘다. 한국은 이 문장을 실제 구조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이제 결말을 향해 가며 저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은 몇 분이나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시간을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혼란을 줄이고 판단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전쟁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준비된 쪽이 유리합니다. 한국은 그 준비를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해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오늘도 조용히 준비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거창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이 지켜내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거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방은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을 압도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힘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입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평소처럼 눈을 뜨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지하철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고 병원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하루. 이 평범함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한국 국방 설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방은 항상 한 발 뒤에 있습니다. 앞서 나가 위협하지 않고 앞에 나서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길 경우를 상정하고 그 다음 장면을 조용히 준비합니다. 이 준비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그러나 분석가의 눈으로 보면 이런 종류의 준비야말로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는 사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위기가 반복돼도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전쟁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항상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혼란, 불신, 공포, 그리고 기준의 붕괴. 한국의 국방은 이 네 가지를 가장 먼저 막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미사일의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레이더의 숫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가 오면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무엇은 사실이고 무엇은 추측인지, 이 기준이 사회에 공유돼 있을 때 전쟁은 쉽게 사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요. 이 흔들리지 않음은 용감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준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늘 최악을 가정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쟁이 나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은 나라. 그 질문에 대해 군사적 답변이 아니라 사회적 답변을 준비해 온 나라.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방은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이 안심은 방심이 아닙니다. 준비해서 오는 안심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국뽕은 외침이 아닙니다. 자랑도 아닙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자부심입니다. 아, 이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적어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지는 않겠구나. 그 정도의 신뢰, 그 정도의 안도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한국의 국방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내일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한국 국방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준비해 왔는지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드렸다면 이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무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